작업 방식인데 예. 그러면 그 위에다 그림 위에다 다시 내가 스크래치 예. 그거는 저 프레스코처럼 경고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예. 계속 다시 덧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모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모건을 걷어낼 수가 있었어요. 네. 딱 그 부분이 화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저거를 일본에서 그때 돈을 대가지고 복원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초유의 장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저걸 과연 걷어내야 될까? 걷어낼 수는 있었습니다. 저게 확실하게 나중에 도치라는 부분이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저것 때문에 방송사가 여론조사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냥 남겨두는 걸로 했어요. 어차피 속옷이 있는 채로도 400년 살았으니까. 굳이 그것도 안에 400년 만들어다 된 둬도 집에서 보면 되는 문화유산이네. 거고. 덮어놓자 해가지고 덮어놓기로 했습니다. 한 1000년 후에 떠나겠지. 그렇죠. 뭐 다시 또 복원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걷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 부분들은 최후의 심판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벽에 그려진 그림 하나가 그런 많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뒤에 나오고 굉장히 큰 얘기잖아요. 신성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뭐 로마가 어떻게 되고 뭐 영국은 성공회를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부분들을 하다가 이렇게 큰 거의 결과로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건 조금 과장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끼리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원회도 있고 뭐 러시아에서 원회도 있고 저희 과에 이제 그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차피 사람이 했던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사람한테다가 그 사람들을 마음을 얻거나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 하면은 사람이 해놓은 일을 가지고 설득을 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것 같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거를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뭐 세계에 남는 위대한 작품이어서라기보다 근처의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생각의 한계 같은 걸 이해를 할 때도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심판은 이게 그려진 시기에 정말로 유럽이 들썩들썩하던 시기였어요. 유럽이 아마 그렇게까지 하나로 얽혀서 전체 다 시끄럽게 된 적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게 이제 피렌체의 르네상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랬던 로마인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했던 이 로마를 지금은 저렇게 폐허밖에 남아있지를 않지만은 저 속에서 조각이 나오고 그걸 다시 되살리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완성을 해놨었고 그걸 되살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해서 다시 리버스 됐다 하는 게 르네상스의 뜻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베드로 성당 같은 것이 나타나고 로마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참 신기한 나라인 게 이탈리아를 가운데 두고 위쪽으로 오면 이제 알프스가 있거든요. 뭐 위쪽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연장선을 쭉 그어 보시면은 독일하고 프랑스도 그때 나뉘게 됩니다. 독일을 그 사람들은 이제 듣기에 따라서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동유럽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선 때문이죠. 독일 문화랑 프랑스 문화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탈리아는 같은 나라면서도 이쪽이 동쪽하고 이쪽이 서쪽의 문화가 너무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이쪽이에요. 페두자, 피렌체, 볼로냐, 모데나, 밀라노, 여기가 제노아, 그리고 이 토스카나 지방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로마. 사실 어떻게 보면 나폴리까지도 전부 서쪽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은 베니스, 페라라, 리미니, 이쪽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라베나.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그 이탈리아적인 기질이 있다 했었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막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는 것 같은 거는 남부 이탈리아고
북부 이탈리아 오히려 차분하고 굉장히 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북부는 안보조차도 동서의 차이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동서는 또 완전히 다른 문화가 있죠. 그걸 베네치아가 하고 있는데 베네치아는 피렌체를 비롯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모든 도시하고 사이가 안 좋은 도시입니다. 이들은 십자군 전쟁,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아예 군대를 매수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만큼 배짱이 대단했어요. 동시에 이들은 역사가 제일 짧은 도시이기도 한데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 국가 중에서 역사가 제일 짧은 도시가 베네치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없었거든요. 10세기를 전후해서 베네치아에 처음에 정착하던 사람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없던 땅을 만들었어요. 베네치아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베네치아인들은 이런 유럽에서 지내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유럽이 지금 르네상스 말기 때의 유럽인데 요게 아까 보셨던 신성 로마 제국이고 프랑스는 이만큼 다 뺏겨져 있죠. 신성 로마한테. 이쪽에 이제 스위스, 오스트리아니, 독일,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같은 이쪽 그리고 저쪽 위쪽으로 이제 지금의 따지고 보면은 독일 북쪽까지 전부 다 신성 로마 제국이고 사실은 여기 있는 나라들도 신성 로마의 땅이나 마찬가지였었죠. 그랬을 때 요 베네치아는 여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간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네치아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향료하고 옷감에 대한 무역을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이 옷감을 독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쪽에서 가지고 오는 염료, 물감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영국은 모직 산업이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털을 뽑아서 만드는 실은 영국제가 최고였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직물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 줄 아는 거는 플랑드르가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벨기에 땅이죠. 이 플랑드르를 영어로 하게 되면 플란더즈가 됩니다. 플란더즈의 개에 나오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도 벨기에는 프랑스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근데 벨기에가 더 잘 산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워낙에 작은 땅이고 그거 프랑스 한번 마음먹으면 뒤집어 버리는 거 쉽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벨기에는 단 한 번도 외부 세력이 정말 제대로 점령을 해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수많은 큰 나라들 각자 한 가닥 한다고 전 세계를 쫓아다니던 애들도 벨기에는 못 건드렸어요. 플랑드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선 산업에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플랑드르 쪽에 있었습니다. 그 플랑드르가 독립적으로 서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게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루트로 자기들이 만든 옷을 팔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베니스와 이쪽 동방에 있는 물감 장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연합으로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베니스는 물 위에 있는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다른 지방인 피렌체에서 하듯이 프레스코로 그림을 그렸다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그 프레스코들이 습기를 먹은 거 다 떨어지는 광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새로운 데다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만든 게 여기에서 만드는 천 중에서 가장 두꺼운 거, 기름 물감을 써도 절대 젖지 않는 거, 캔버스 천입니다. 돛을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그게 돛천입니다. 이제 바다로 무역을 하러 나가는 요 베니스에다가 계속해서 여기서 직물을 짜가지고 수출을 하던 천이 캔버스 천이었었거든요. 그 캔버스 천이라는 게 돛을 만드는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 물감을 칠을 하게 되면 스며들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이 되면서 딱 접착이 되고 나중에 접착제를 뿌려도 오랫동안 될 수 있을 만큼 튼튼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게 나무나 그런 것처럼 밑에서 번들거리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하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적당히 있었습니다. 크기를 만드는데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천으로 만들면은 훨씬 쉬웠죠. 물감은 여기에서 오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물감, 유화 물감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이 베니스하고 플랑드르 간에 서로 연결된 커넥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이전에 있는 물감들은 템페라 물감이라고 해서 결한 노른자를 가지고 해서 했기 때문에 색깔이 섬세하기는 해도 진하거나 아니면 색감이 화려하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게 보티첼리 그림들이에요. 근데 베니스 쪽으로 오면은 색깔이 화려한 것은 피렌체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발전적입니다. 그게 동방에서 가지고 온 물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고, 그 커넥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계속 설명을 드려 좀 그런데, 플랑드르는 그럼 어떤 예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술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르습니다. 이 그림은 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태부를 얘기를 하시는데, 태부가 아니라 헤라르 다비드라는 화가가 플랑드르 지역인 그 브리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그 브리헤 도시의 시청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브리헤 시청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시리아, 예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고, 예전에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아가지고 이집트랑 경쟁을 하던 최초의 중동 통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고대 왕국에 대한 얘기죠. 근데 고대 왕국에 대한 사람들을 다룬다 그러면서 복장은 당시 플랑드 사람들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자기의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는 것을 왕이 안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저 서양 사람들은 이제 중동도 그렇지만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옵니다. 저 대목 굉장히 자주 나오고, 실제로도 그랬던 거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정말로 그랬겠느냐 하는데 그랬답니다. 예전에 미셸 푸코가 쓰는 책에서도 잘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도저히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좀 잔인한 형벌들에 대한 것들이 미셸 푸코가 쓰는 책에 나오면서, 그게 사회의 어떤 통념에 이전의 거를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막 이렇게 경악을 하는데, 그 당시 통념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거였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문화적으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거를 그려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놓은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차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저런 그림을 갖다 시청에다 갖다 놨어요? 플랑드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당하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을 받고 재판을 했어요. 어겼죠. 자기들이 왕이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기본에서 정의라고, 사회 정의라는 것을 어긴 겁니다. 그랬을 때 재판을 하는 놈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시리아에서는 실제로 그걸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기록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새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산채로 칼로 껍질을 벗겨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할 테니까 믿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보호해 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느 강대국의 조그만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그만하게 있는 그냥 마을입니다. 도시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보호하려고 군대를 모집을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어떤 나라에 복속이 된다, 자기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플랑드르라는 지방의 독립을 위해서 100년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아주 그냥 100몇 년 동안 싸우면서 자기들은 손도 안 대게끔 만들어놨고, 나중에 신성 로마가 뒤를 이어서 자기들이 점령을 하려고 그럴 때도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지켜냈어요? 니네들이 우리 먹어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독립적으로 놔두면 우리가 니네들한테 충분한 세금은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우리를 손대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외교를 했기 때문에, 강대국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은 줄타기 같은 겁니다. 그 속에서 언제 자기들이 먹힐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 속에서도 자기들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국민들한테 우리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으면서 당신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독립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들한테 정권을 믿어주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소홀히 넘기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여러분들한테 믿을 만하게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캄세스 왕의 재판 그림은 다른 이유 때문에 중앙시청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중앙시청은 동시 재판소였어요. 재판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비싼 유럽의 어떤 나라도 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예술이 사치스럽게 예술 자체의 어떤 그 화려함이나 그런 걸 강조하는 때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여기 이제 브리헤 도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건물들은 각자가 세금이 다 달라요. 세 칸 집으로 만들면 세금이 더 세고, 요거 이제 한 칸짜리 집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 세금이 다르고 부여되는 자기의 의무가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를 유지를 하는 건데 밤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딱 도시 자체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브리헤는 산책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중세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에요. 저기에서 저들이 자기들의 불확실함을 절대로 지지 않고 이겨내고 그 강대국 틈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림이 나타난 저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벨기에 브뤼셀 그랑플라스라고 큰 광장이었어요. 벨기에라는 나라는 인종차별도 좀 심하고 백인들 우월주의도 좀 심하고 좀 답답하고 구석이 많은 녀석들이긴 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서는 저런 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역사에 좀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같이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도 이탈리아처럼 얄쌍하고 곱고 귀엽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건조하게 받아들였죠. 그 형식은 똑같이 알고 있는데도 건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예술을 재미있고 화려하고 예쁘고 장식적으로 할 만한 사회적인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었고 그들한테 맞지 않는 미감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유화라고 얘기를 하는 얀반 아이크가 그린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랬으면 절대로 신혼 부분을 저런 얼굴로 그리진 않아요. 근데 저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 배가 나온 여자가 속도 위반으로 배가 나온 걸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는 결혼식 드레스가 원래 저랬습니다. 앞으로 애를 많이 낳으라고 배를 갖다 일부러 쿠션을 집어넣고 흘려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결혼식의 증인이 동시에 이제 결혼 사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작고도 정교한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같이 칼같이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네덜란드, 그 벨기에 사람들의 예술 형태였어요. 자 이제 여기가 베네치아 사람들의 상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베네치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섬인데 참 희한하게도 강 중간에 이렇게 강이 바다가 흘러가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섬이 아니죠. 만들어낸 겁니다. 돌하고 돌들이 여러 개가 있는 위쪽에다가 받침대를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하고 연결돼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배가 갈 수 있는 요 라인의 앞에 있는 집들은 부자들이 살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복잡할수록 이게 그러니까 도시가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예요. 그 암초들이 지금 조금씩 집안이 침하가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물에 잠긴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냥 전체가 섬이었으면 물에 잠긴다 얘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조그마한 암초들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어디 하나가 조금만 더 가라앉아도 이 도시 전체가 흔들리면서 밑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건데 베네치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성 마르코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산마르코라고 얘기하죠. 저기에서 시작이 됐고 예전부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귀족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그대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카니발 때 제가 사진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저 친구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카롤리나 코스트. 네, 카니발 때 여왕으로 저렇게 했었는데 저 친구를 붙잡아가지고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 꼭대기로 크레인으로 끌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벤트를 했었는데 누가 3등 했다고 벌 받은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친구들 김연아한테 져서 3등해서 벌 받은 거. 저 추운데 막 크레인으로 걸고 막 사방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베네치아 카니발의 모습. 베네치아의 모습은 이렇죠. 많은 사람들이 산마르코 광장에 어떤 조형미를 얘기를 할 때 저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중간에 나오는 그 큰 운하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다리가 저 리알토 다리예요. 여기가 이제 산마르코 광장을 보여주는 건데 1400년도에 그린 이 그림 속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자고 왜 여기 산마르코가 중심이 되느냐 이건데 도시를 만들 때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정통성을 얘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핑계거리를 베네치아에 처음에 정착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은 성경을 썼던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성경에 이제 뭐 요한복음, 뭐 루카, 마테오, 마르코 이렇게 있죠. 한국에서는 뭐 마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교회 신교에 계신 분들은 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마르코입니다. 이제 그 마르코 성인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집트 땅에 묻혀 있는 거를 얘네들이 가서 훔쳐왔어요. 시신을 훔쳐와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이집트는 이슬람화가 되었으니 걔들하고 이제 더 이상 있어봤자 교구만 손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요 광장으로 데리고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르코 성당을 만들죠. 산마르코 성당의 맨 밑바닥에다가 그 성인의 유해를 안치를 해놓습니다. 여기죠. 아무도 의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의심을 해봤자 중요한 게 아닌 게 기원 후 조금 있다가 죽은 사람을 시신해가지고 성마르코인지 아닌지 지금 알아낼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어쨌든 자기들은 그게 성마르코 성인의 유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도시가 성마르코 성인의 유해가 안치가 된 정말로 신성한 곳이며 마리아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며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저기에 집어넣게 되어 있는 건데 안쪽 내부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터키에서 찾을 수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나 그런 내부의 어떤 약간 동방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는 동방 종교회예요.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카피하고 훔쳐오고 이런 데서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십자군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십자군전 때리고 나서 문화인산이 예술계 인산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베네치아로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이 성마르코의 유해를 안치를 해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색깔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색깔이 눈에 제일 많이 띄시나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3가지가 나왔는데 빨간색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파란색하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원래 서양 사람들이 쓰지 않는 색깔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재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 색깔이었는데 이때 베네치아가 열심히 교류를 했던 게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황색이 이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 중에서 황색이 제일 비싼 것은 비단이었어요. 중국의 비단을 자기들이 보고 컬러에 대한 느낌을 새로 가지게 된 거죠. 아, 노란색은 중요한 데 쓰는 것이기도 하겠구나. 그리고 파란색은 누구나 쓰고 싶어 했는데 못 썼어요. 왜 그래? 비쌌어. 물감이 가장 비싼 게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베네치아는 파란색을 쓸 수가 있었어요. 잘 사니까. 자기들이 그려놓는 그림에다가 이 정도 물감 써도 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코발트 블루가 가능했었고 그 코발트 블루는 너무 비싸서 잘 못 쓰는 약간 대중적으로 나온 게 인디고 블루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식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코발트 블루는 그 광물에서 가지고 온 거고 그런 물감들을 써서 유화 물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네치아만큼 색깔이 화려한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는 그 그림의 근본적인 모습부터가 다른 거예요. 야코포 벨리니라는 사람이 베네치아 르네상스 최초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사람은 연도도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그것보다 자기들의 집안의 모든 자손들을 화가로 만들어 놓고 그 화가들이 전부 다 베네치아를 주름잡던 유명한 화가라는 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야코포 벨리니의 아들 중에 조바니 벨리니가 있습니다. 이 조바니 벨리니가 그려놨던 프란체스코 성인의 모습인 건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피렌체 르네상스랑 뭐가 다를까? 피렌체 사람들이랑 뭐가 다를까? 여기는 일단 사람이 그다지 독립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눈에 띄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빽빽하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라파엘로식의 구도 밑에는 사람이 오고 위에는 이렇게 좀 하늘을 갖다 훅 튀어나와가지고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집어넣고 그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그림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시선이 분산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건 벨리니의 또 여전히 그림인데 물감을 쓰는 게 겁이 없습니다. 돈 생각 안 하고 쓸 수도 있고 굉장히 파란색을 저렇게 마리아를 갖다 불을 발라놓으면은 피렌체 사람들은 저걸 보면 굉장히 아깝고 마음 아프고 그럴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많은 미술사가들이 이 두 도시의 경쟁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네치아 예술은 한국에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건 근데 동시에 거의 모든 전 세계의 베네치아 르네상스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열을 받아 있는데 그 이유가 베네치아의 작품들이 바깥쪽으로 별로 나간 적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가서 볼 수 있는 것마저도 별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년대 말에 베네치아 사람들이 그렸던 총독 초상화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림이 실제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죠. 그 사람의 성격도 나타나고 그림에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관찰은 르네상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저렇게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하는 비법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베네치아 사람들도 스스로 조금씩 체득을 하고 터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쪽의 피렌체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아주 나대고 있는 시절이에요. 내가 최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절이고 베네치아는 그거를 천천히 쫓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그림의 퀄리티는 비록 미켈란젤로한테 약간 뒤지고 그리고 구도나 그런 것에서 엄성한 것이 보일지는 몰라도 일단 컬러 감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미술사가들이 선은 미켈란젤로에게 색은 티치아노에게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티치아노는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티치아노랑 같이 활동을 했던 여기에 약간 왕자병으로 초상화를 그린 것 같은 지오르지오네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폭풍을 하는 저 그림은 그 안에 이제 얽혀진 재밌는 얘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고 저 지오르지오네가 일찍 죽고 자기 후배 겸 라이벌인 티치아노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건 드레스덴에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사람이 피부색하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선이 완벽한 것은 아닌데 라파엘로 같이 이런 약간 여기가 좀 너무 통통해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이 피부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랬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네치아 사람들이 저 강점은 꾸준히 그러는데 이 사람이 티치아노입니다. 베네치아 상스의 3대 거장은 티치아노, 베로네제, 틴토레토 이렇게 세 명인데
그 세 명 다 여러분들이 별로 많이 얘기를 들어보실 기억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티치아노만큼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요 성당 이름이 일단 좀 무지막지해요. 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스 데이 프라리라는 이름 외우기도 힘든 정도인데, 요 옆쪽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었어요. 저 안쪽에 티치아노의 묘지가 있고요. 티치아노가 그려놨던 정말 중요한 그림 두 점을 같이 복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베네치아 도시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성당들마다 그림을 복원하고 있는데 성당마다 입장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 입장료가 통합돼서 관리되는 곳이 없이 전부 다 따로 내야 합니다. 할인 요금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들이 다들 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피렌체는 가도 뭐 무슨 우피치를 한 번만 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역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들이 그 당시에 이미 그 화가들한테 사가지고 몇백 년 동안을 그 자리에 고스란히 있던 거예요. 그거를 종합해서 미술 전동 못하는 겁니다. 각자 이기적이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 데다 모아서 사람들을 보게 하겠다? 뭐하러?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려면은 아까 그 빽빽하게 되는 도시를 지도를 가지고, 베네치아 사람들 헷갈립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잠깐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거기서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 박물관에는 그림이 틴토레토끼 3개가 있구나. 그걸 보고 돈 내고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성당 가면은 티치아노께 또 1개가 있구나. 요거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시간도 없고, 그거를 이 그림이 거기 있다 그래도 이게 어디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네치아가 가진 큰 약점입니다. 특징이긴 하겠지만은 약점이죠. 저 성당에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서 들어갔거든요. 진짜. 저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슬쩍 비웃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 위에는 박쥐냐 하늘이냐. 못 그렸죠. 어쨌든 간에 미켈란젤로보다 구도상에서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티치아노의 강점은 저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원을 해놨던 이 색깔에 있었어요. 물감을 쓴다 그래서 이 색깔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코발트 블루라는 게 그냥 파란색이지 그걸로 색을 만들어내는 건 화가의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거를 한국에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아요. 한국이 특별히 그림에 대해서 잘 그린 그림은 항상 선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다 하니까는 한국 사람들 취향의 피렌체 르네상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베네치아 사람들은 색감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어디 갔을 때 야 이거 색이 되게 좋지 않냐라는 말을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고, 솔직한 얘기를 교육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색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유럽처럼 돼 있지가 않아서 가서 이제 이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든다 얘기를 못 하세요. 차마. 백화점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경험을 하는 건데, 백화점 직원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동양 분들한테 색깔이 참 어울립니다. 그러면 자신 없어 합니다. 뭐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색깔이 입으면 미쳤다고 그럴 텐데 못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감이 없을 때는 자신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색깔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은 색깔이 거의 자기들의 핵심이었어요. 그 옆쪽에는 페사로의 마돈나라고 해서 페사로 가문에서 돈을 대가지고 만든 재단화가 있습니다. 저것도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청색하고 황색입니다. 저런 것들이 베네치아의 강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당시 유럽인들한테는 너무도 새로운 거였어요. 동쪽하고 서쪽이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베네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 빼고는 거의 모든 이탈리아의 도시들과 적대 관계였어요. 티치아노의 좀 뻔한 건데 정숙한 비너스와 야한 비너스. 이거는 자기가 졸업 작품으로 나는 이것도 그릴 수 있고 이것도 그릴 수 있다고 좀 자기를 많이 써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티치아노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예술가들을 볼 때 괴팍하긴 해도 순수할 것이다. 뭐 살짝 좀 남녀관계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술한테는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을 생각하는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술가들도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속물이 있고 돈만 밝히는 놈들이 있고
티치아노는 뭐 여기서 아쉽게도라는 말 붙일 것도 없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날까지 자기의 경제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성공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는데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로 크게 성공을 해버렸어요. 아까 카를 오세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왕의 초상화가 있었죠.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카를 오세는 티치아노의 실력을 보면서 너는 정말로 네 손은 너 자체는 모르겠지만 네 손은 신이 직접 주신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데리고 가서 자기 궁정왕후를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초상화를 그린 티치아노가 실수를 해가지고 붓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잠깐! 그러고는 자기가 가서 붓을 주워주면서 너는 오로지 그림만 그려라. 나머지 거는 내가 해줄게라고 그랬어요. 그 바람에 궁정허가 중에 최고의 자리가 금방 올라간 거예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죠. 황제가 직접 움직여가지고 화가한테 붓을 쥐어주면서 넌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한 바람에 티치아노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사람이에요. 이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아들이 화가로 데뷔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물심양면 노력하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아들을 데뷔를 시켰는데 바로 들통이 났죠. 못한다는 거예요. 재능이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얘를 성공을 시켜야 자기 이름도 더 올라오고 그래서 주문을 일단 받아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뒤에서 갖고 가. 나중에 밝혀졌어요. 티치아노는 자기의 작업량만큼 절대 줄이질 않는데 나중에 일부러 늘리기까지 하면서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가 베네치아에 들어온 페스트에 걸려서 죽는 바람에 금방 그림이 중단이 됐지 사실 더 살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티치아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하는 이 그림은 우르비노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그려진 그림인데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총독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총독님, 티치아노가 오늘도 모델을 바꿔가면서 여러 여자들이랑 자는 거 아주 애가 거의 기력이 다 빠지고 친구들이 딱 봐도 얘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얘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총독이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나도 아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자들한테서 하여튼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여자들도 다 건드려야지 기성이 풀리는 이런 친구였는데 나폴레옹은 그러다 죽었죠. 근데 티치아노는 그렇게 하면서 70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처칠이 담배를 그렇게 피웠는데 태양으로 안 걸려 죽은 건 일단 뭐 사람마다 꼴보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티치아노 역시도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자기가 경제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사회적인 성공 이거에 목말라 있었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아낌없이 바쳤고 자기의 재능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술에 대한 순수성은 거리가 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림들이 하나같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이 그림 정말 내가 집에도 걸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상파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벽에다 걸어놓고 감상하는 그림에 빠지지 않는 이 그림은 자기 침대에다 혼자 놓고는 혼자서 보면서 좋아할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귀족들마다 티치아노한테 순서 줄을 서가지고 제발 그림 조그만 거라도 저한테 하나만 그려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티치아노는 죽는 날까지 그림에 대한 작업이 끝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다 그리스 신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암묵적인 동의 같은 겁니다. 여자의 누드를 그리더라도 주제가 그리스 신화면은 우리는 편안하게 감상을 하면서 이거는 오로지 그리스라고 로마인들이 만들어놓는 압도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뿐이지 나는 저 여자의 누드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특이한 자세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사해서 드린 것도 이 그림인데 마크스 아리아드네라는 그림은 노란색하고 파란색, 여기 하늘색 그리고 파란색 이런 것들 일단 좀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친구요. 이제까지는 도대체 보셨을 거가 없었던 것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는 저 친구가 나옵니다. 베네치아 미술의 두 번째 특징은 이탈리아의 피렌체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 조형미를 무시를 하고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 무리수들 속에서 그림이 살짝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하늘 저쪽에 있는 천사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런 애들이 등장을 해도 되게 만들어 놓고
색깔로 아니면 저런 새로운 시도를 일단 했다는 거 자체로 사람들한테 야 베네치아 예술은 피레치하고 좀 달라 하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그런 편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그림도 있는데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늙었을 때 사람이 밑에 있는 동물처럼 돼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좀 웃기게.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뭐 수준이 높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평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력만큼은 별로 평범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레판토 해전의 알레고리라는 이 그림은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얘 때문이에요. 이 지금 머리 산발하고 내려오는 천사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빈틈이 좀 보여서 티치아노가 정말 거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껍질을 상체를 벗기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돼요. 박물관을 다니실 때마다 체코 쪽에도 박물관에 사람 껍질 벗기는 그림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티치아노의 초기자 누드예요. 그래서 아직 여자 얼굴이 좀 굉장히 어색하죠. 화장 잘못한 여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할 때 전시회 포스터를 얘로 썼었거든요. 근데 미네아폴리스는 그렇죠. 예전에 구약 성서를 금서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던 미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저렇게 여자 누드를 어떻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내다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애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나왔으니까는 사실은 안심을 했는 건데 프랑스는 저녁 7시에 있는 TV 광고에서 에비앙 물 광고에 여자가 전신 누드로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질지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너무 건강해서 황당할 정도로. 근데 미국은 저렇게 가슴이 나오면 안 된다고 빨간색 페인트로 누군가가 그려주고 해서 핑계댄다고 그러니까 추워서 내가 그렸다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약간 좀 험악했다는 게 약간 드러나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티치아노는 저렇습니다. 오늘 베네치아 거를 어떻게든지 제가 좀 아까 이제 그 카를로스의 초상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베로네제입니다. 베로네제의 개인에 대해서는 언제든 다른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그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이게 있는 위치가 여기에 뒷면이거든요. 모나리자의 뒤에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에이 모나리자 맞다 그러고서 나가서 이 그림 좀 크게 보이시죠? 10m짜리인데 이 그림을 못 보세요. 10m. 이게 루브르에서 제일 큰 그림인데 여기 제일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걸 못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사실 베네치아의 저 많은 도시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게 저쪽에 있는 성당 도시들별로 다 그림들을 나눠서 가지고 이렇게 입점료 받는다 그랬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사진을 못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 내고 들어가는데 사진도 못 찍게 하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팜플렛을 사라 그랬는데 그것도 또 비싸요. 이 사람들이 베네치아 르네상스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실제로 보는 경우가 자기가 제목들을 알아가지고 따로 계속해서 검색해서 모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얘들은 하기 싫어해요. 외국에서 그 그림을 좀 보내줘서 전시회를 하겠다 그래도 귀찮다고 안 보냅니다. 배가 불렀죠. 배가 불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 안이 모나리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베네치아 르네상스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사진도 못 찍고 보려면 다리 아픈 곳이에요. 근데 실제 루브르에 와서는 그냥 모나리자 보고 그냥 가세요. 여기 사진 찍어도 되거든요. 아무도 그거를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베네치아에 가서 찍지 말라는데 악착같이 사진 찍다가 잡혀가지고 쫓겨나고 이러긴 해도 루브르에서는 저기를 사진 찍거나 관심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모나리자 그 참 그거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만 하시지 저기가 베네치아 사람들의 방이었던 얘기는 해도 모르시죠.
어쨌든 베로네제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사람의 개인 특징 같은 것도 재밌는 것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맨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베네치아는 교황에 대항하는 도즈라는 두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이죠. 베네치아 총독인데 베네치아 총독궁이 여기입니다. 그 베네치아 총독궁의 대회의실 벽곡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구아렌티노 디 아르포라는 화가가 그린 천국이라는 1365년에 그렸던 작품이 지금 복원을 해놓으면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마리아가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몸이 승천을 했죠. 하늘로 예수를 낳았다는 어떤 저걸로 승천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관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이 장면을 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대회의실 벽에다가 그려봤습니다. 근데 저게 운이 나빠서 그런지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자주 저 대회의실이 화재가 나서 그림이 여러 번에 걸쳐서 손상을 입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돼서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베네치아 사람들은 피렌체에서 그렸듯이 콩쿠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림을 잘하는 콩쿠르. 저 콩쿠르에 티치아노는 바빠서 참가를 못했고 아까가 베로네제하고 여러 명의 화가들이 자기들이 작품을 내게 됐는데 저 대회의실 저 정도 규모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천장에도 전부 다 피렌체 같았으면 프레스코라고 그려졌겠죠. 여기 전부 유화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그림의 벽면을 장식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콩쿠르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그림이 여기인 거죠. 여기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는지. 근데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인데 생각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돌아다니고 뭐 사자와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마리아의 대관식이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리아는 베네치아의 상징입니다. 그 베네치아를 일부러 신께서 따로 부르셔서 대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 300에서 400명 정도의 사람을 같이 그려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400명의 사람을 그려야 돼요. 이 속에. 그 사람들이 베네치아의 의원들을 대표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도시를 다른 유럽의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자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도시 자체가 신한테서 선택을 받은 도시이며 너희들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천국이다. 얘기를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도 그거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콩쿠르에 참가를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베로네제 프로젝트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바사노의 그 프로젝트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들이 콩쿠르를 했던 작품들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이제 나오는데 베네치아 3대 거장 중에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렇게 냈죠. 근데 셋 다 뭐 지금 생각하시면 이제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뭐 유재석 투표하는 것처럼 시청에다가 걸어놓고 거기도 서로 투표를 하게 돼 있었어요. 누구한테다가 주는 게 좋을까. 근데 베로네제하고 틴토레토 거의 비슷한 동률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잠깐 그러면은 심사 기간 더 두고 조금 있다가 봐야겠다 하는데 틴토레토가 반칙을 하죠. 심사위원들을 따로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반값에 해줄게. 그러니까 이 단가를 줄여서 여론이 바뀌게 만든 다음에 틴토레토가 이거를 따게 되죠. 근데 딸 때 베네치아 의회에서도 살짝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넌 지금 여기 너무 허용을 많이 시켜준 거 같은데 저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공평으로 등장을 할 수 있도록 바꿔봐라. 그래서 그럼요 다 바꿔드리죠. 저는 후회가 나면 다 바꿔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뽑혔어요. 그 바람에 지금 요 그림은 루브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틴토레토가 돈을 벌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없지만 잘 보세요. 콩쿠르에 참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의 느낌만 알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화가한테 가장 좋은 거, 그 사람의 재능 중에서 가장 재능을 갖다가 그 점검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그리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완성을 꼭 시키겠다는 부담 없이, 안 그러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그릴 때 그 사람의 재능이 그만큼 잘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이제 빨리 콩쿠르에 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작업도 있겠지만 여기 참가를 할 때 자기 정성을 다해서 그리되 빨리 그리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보이는 이런 손자국들이 보이거든요. 급해가지고 손으로 막 지워가면서 그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화가를 보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여행을 하실 때 가장 큰 소득이에요. 그 사람의 손자국이 눈에 앞에 보이게 되는, 저건 책으로는 절대 사실은 힘들어요. 제가 직접 사진을 이렇게 렌즈를 가까이 대고 이걸 먹으면서 찍었을 때도 그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여기가 정말로 전해질 때가 없어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근육이나 손자국 같은 것들을 화가가 딱딱딱딱 그려놓은 거를 저걸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틴토레토가 이거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 연상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유럽의 미술관을 들었을 때 얻는 소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가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예술에 관해서는 최고간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비록 티치아노가 살짝 속물이고 여자 밝히고 베르네즈는 약간 딴 생각을 하는 좀 그런 친구였고, 그리고 틴토레토는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하기는 했어도 이 사람들은 다들 실력에 따지면 절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 중에서 이 정도만큼이나 손자국이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이들이 고민을 했던, 자기들이 가장 창작을 했을 때 자기들의 창작 정신이나 개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이런 정도의 그림들이 무슨 얘기인지 다른 얘기다. 틴토레토는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양보를 해서 나중에는 이 제작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깔끔했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린 거였어요. 근데 등장인물들은 좀 더 확실하게 많이 해달라고 그림이 굉장히 징그러워졌죠, 조금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화 그림입니다. 가로 14m짜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화 그림이 뭐냐 그랬을 때 아무도 틴토레토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저게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봐야지만 볼 수가 겨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깝죠. 그래서 200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베네치아에서 요게 이제 그때 콩쿠르에 참가했던 다른 화가들의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은 저 벽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전시회를 했던 거죠. 그나마 저런 전시회를 통해서 베네치아 사람들에 대한 예술을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앞부분에는 피렌체 르네상스의 어떤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정형화되고 있는 서양 미술의 기초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피렌체 예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베네치아 예술은 자기들은 뒤질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서양 사람들 전체도 솔직히 조금 소홀하게 생각을 하기는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 기질 중에서 색감에 대한 것과 새로운 구도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미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지에 대한 영감을 많이 주는 겁니다. 미술은 어떻든 간에 선하고 색이 같이 연관이 돼서 가는 건데,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선에 관해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색에 관해서 참 많은 발견과 발전을 시켜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쳐서 바로크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크하고 근대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마지막 시간에 인상주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미술사 수업이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